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파란 도깨비들이 도끼창을 들고 제 방문 밖에서 저를 노려보고 있다고요. 안녕하십니까. 봉산명인입니다. 이 남성분은 마누라의 무덤, 관뚜껑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설사주 시작합니다. 제1편 1화 처성인묘의 저주와 파란 도깨비. 일단 진정하십시오. 크게 심호흡부터 하세요. 도깨비라니요. 지금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멘붕이 온 겁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그 동거한다는 남자친구분 사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불러보시겠습니까? 갑진년, 병인월, 무신일, 경신시오. 명인님, 저희 진짜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요? 오빠가 평소에는 저한테 엄청 다정하고 잘해주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같이 살기 시작한 후부터 제 몸이 하루도 안 아픈 날이 없어요.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자꾸 헛것이 보여서 미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제 말 똑똑히 들으세요. 지금 당장 짐 싸서 그 집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칫솔 하나 챙길 생각도 말고 무조건 몸만 빠져나오세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요? 지금 불러주신 남자친구분의 사주는 완벽한 처성인묘입니다. 아내가 무덤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럴 리가요. 오빠가 저 없이는 단 하루도 못 산다고 했단 말이에요. 저를 얼마나 끔찍하게 아끼는데요. 당연히 못 살겠죠. 곁에 둬야 본인 운이 풀리고 재물이 들어오니까요. 하지만 시청자님 본인 사주를 보십시오. 기운이 몹시 신약한데 귀신이 드나든다는 귀문관살까지 심하게 끼어 있습니다. 처성인묘의 그 지독한 살기에 짓눌리니 약한 신경이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린 겁니다. 그 파란 도깨비 환각, 자아가 보내는 마지막 살려달라는 비명입니다. 아, 어쩐지 오빠랑 같이 살기 시작한 후부터 몸이 망가지고 밤마다 가위에 눌렸어요. 명인님, 저 어떡해요? 지금 당장 전화 끊으시고 오늘 밤에라도 당장 본가로 들어가십시오. 안 그러면 시청자님 정말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난 방송의 30대 처자의 목소리가 밤이 깊도록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습니다. 무예인 은퇴하고 시작한 방송이지만 생사를 오가는 사주를 마주할 때면 제 속이 다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방송을 끄고 편한 형광색 운동복 차림으로 밤 산책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동네 뒷산 산책로를 가볍게 뛰고 있었죠. 그런데 저 멀리 짙게 깔린 안개 속에서 시퍼런 형체 대여섯 개가 우뚝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뭐지? 산악회 분들인가? 아니, 한밤중에 무슨 파란 옷을 단체로 맞춰 입고 저 손에 들린 건 몽둥이야. 뭐야? 가만히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길고 번쩍이는 막대기 같은 것을 들고 있는 모습이 영락없는 옛날 도끼창이었습니다. 순간 낮에 방송에서 들었던 30대 처자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고, 잠낮에 하도 기가 막힌 사연을 들었더니 이젠 헛것이 다 보이네. 파란 도깨비는 무슨 요새 운동을 너무 쉬었나. 기분이 영 찜찜해진 저는 발길을 돌려 평소에 가지 않던 좁은 샛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샛길로 접어들어 5분쯤 뛰었을까요? 발밑에 밟혀야 할 푹신한 우레탄 포장도로는 온데간데 없고 뾰족한 돌멩이와 굵은 나뭇가지가 운동화 바닥을 찔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라? 이 동네 뒷산에 이런 험한 숲길이 있었던가? 시에서 관리를 안 하나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본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듬성듬성 서 있던 가로등 불빛은 완전히 사라지고 하늘을 찌르듯 빽빽한 거대한 고목들이 달빛조차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현대의 야산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극 세트장에라도 뚝 떨어진 것처럼 소름 끼치도록 깊고 서늘한 원시림 그 자체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조화야. 길을 잘못 들어도 한참 잘못 들었네. 그나저나 저녁도 굶고 나왔더니 배가 다 고프네. 다시 돌아가려 해도 안개 때문에 방향조차 잡을 수 없었습니다. 무작정 숲을 헤치고 한참을 걷다 보니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낡은 초가집 하나가 보였습니다. 인적이라도 찾은 것이 반가워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방문 앞에 서서 인기척을 내려는 찰나 방 안에서 두 남자의 심각한 대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님, 이번 혼담은 무조건 성사시켜야 합니다. 그 집안의 막대한 재력과 뒷배라면 무너져가는 우리 가문을 단숨에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 나도 안나. 허나 그 집안 아들의 행실이 그리 좋지 않다는 소문이 파다하지 않느냐. 우리 집안의 유일한 적통인 금쪽 같은 내 딸이다. 함부로 줄 수는 없지. 그쪽 사주의 명식은 받아왔느냐? 예, 아버님, 여기 적어왔습니다. 어디 보자. 갑진년, 경인월, 무신일, 경신시 생입니다. 양기가 가득하고 아주 뻗어나가는 기운이 좋은 기가 막힌 사주 아닙니까? 그 8글자를 듣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오늘 낮에 제 방송에서 제가 직접 풀었던 그 처성인묘 사주와 도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잠깐만 시공간이 꼬여서 내가 조선시대로 넘어왔다고 치면 저 방 안에 있는 딸내미가 아까 그 파란 도깨비를 본다는 30대 처자의 고조할머니 뻘 되는 조상이라는 소리 아냐? 운명의 장난인지 아니면 조상 때부터 내려온 이 지독한 업보를 내 손으로 끊어내라는 하늘의 뜻인지 모를 일입니다. 분명한 건 이 혼담이 성사되면 저 방 안의 여인도 100년 뒤 미래의 그 30대 처자도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일찍 그 집안으로 사람을 보내 대기를 서두르겠습니다. 아버님, 그래, 서두르거라. 가문을 살리는 길이니 딸 자식 하나 희생하는 건 어쩔 수 없지. 생사람을 생으로 무덤에 쳐넣는 끔찍한 사주인 걸 뻔히 알면서 돈 몇 푼에 눈이 멀어 친딸을 호랑이 아가리에 밀어 넣으십니까? 저는 참지 못하고 낡은 방문을 밖에서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파란색 형광 운동복을 입은 낯선이가 갑자기 문을 열고 나타나자 방 안에 갓쓴 양반 2명은 유령이라도 본 듯 새파랗게 질려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네, 이놈 뉘신데 감히 남의 집 귀한 혼담의 초를 치며 난입하는 것이냐? 남의 집 귀한 혼담이 아니라 댁들의 귀한 핏줄을 무덤으로 쳐넣는 살인 청부요. 그 사주는 아내의 피를 빨아먹고 그는 끔찍한 처성인묘란 말이오. 당장 그 혼담 때려치우시오. 어디서 굴러먹던 미친놈인지 모르겠으나 감히 반가의 일에 끼어들어 망발을 짓거리다니. 여봐라, 밖에 아무도 없느냐? 당장 이놈을 쳐 죽여라. 양반의 불호령이 떨어지자마자 마당 구석의 어둠 속에서 시퍼런 복면을 쓰고 옛날 도끼창을 든 사병 여럿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아까 산 입구에서 봤던 그 파란 도깨비들의 정체가 바로 이놈들이었던 겁니다. 아이고, 말로 좋게 풀면 될 것을 기어이 은퇴한 관절을 쓰게 만드시네. 평생 체육관 마룻바닥에서 땀 흘리며 무술만 파고 살았지만 은퇴하고 나서 조선시대 칼잡이들과 몽둥이 찜질을 주고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깊은 숨을 내쉬며 머근한 어깨를 풀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지원한 참교육 액션에 큰 힘이 됩니다. 2화에서 뵙겠습니다. 제1편 2화 젊어진 육체와 파란 도깨비의 바락방 안에 양반이 악을 쓰며 문을 쾅 닫고 걸어 잠갔습니다. 덜컥 하고 굳건한 밑장이 걸리는 소리가 깊고 서늘한 산속의 정막을 갈랐습니다. 그와 동시에 마당 구석에 짙은 어둠 속에서 시퍼런 복면을 쓴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대여섯 명은 좋게 넘어 보이는 놈들의 손에는 흉악하게 날이 선 옛날 도끼창과 굵직한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낮 제4주 방송에서 30대의 처자가 숨 넘어가듯 울부짖으며 말했던 그 파란 도깨비들, 매일 밤 방문 밖에서 도끼를 들고 자신을 노려보았다는 그 끔찍한 환각의 진짜 정체가 바로 이놈들이었습니다. 사주의 지독한 살기를 짚어내는 순간 은퇴 무예인의 기감이 시공간을 찢고 수백 년 전의 과거로 저를 훌쩍 끌어다 놓은 것입니다. 아이고 관절 상하게 야밤에 무슨 쇳덩이들을 그리 험하게 휘두르시오. 피 보기 전에 그거 조용히 내려놓고 좋은 말로 합시다. 나는 평화주의자요. 저는 습관처럼 허리를 짚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가 평소의 쉰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아주 맑고 단단한 청년의 목소리였습니다. 놀라서 제 두 손을 내려다보니 쭈글쭈글하던 주름은 온데간데 없고 핏줄이 터질 듯 팽팽한 젊은 시절의 굵은 팔뚝이 보였습니다. 지공간을 넘어 이 지독한 악연의 뿌리로 들어오면서 제 육신마저 전성기 시절의 젊고 팔팔한 상태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무릎을 살짝 굽혀보니 평생 저를 괴롭히던 지긋지긋한 관절통도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몸이 마치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입을 찢어버릴 놈이 감히 네 앞이라고 주둥이를 나불거리느냐. 우리 도련님의 혼사를 망치려든 죄 단칼에 명주를 끊어주마 쳐라. 가장 덩치가 큰 사병놈이 살기를 뿜어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저는 가볍게 혀를 차며 뒷발을 축으로 삼아 반보 슬쩍 물러섰습니다. 젊어진 육체의 반응 속도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매서웠습니다. 너희들 뿜어내는 더러운 기운을 보아하니 그 악독한 신랑 측 집안에서 고용한 사설왈패 놈들이로군. 사람 목숨 알기를 우습게 하는 놈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몽둥이가 약이지 닥쳐라. 도련님께서 명하셨다. 저 안방에 있는 새아씨가 혼례를 올리기도 전에 미쳐버리도록 매일 밤 창문 밖에서 길을 죽여놓으라고 하셨거늘 내 놈이 감히 그 판을 깨려들어 놈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성임묘. 사주 아내가 무덤에 들어가야만 본인이 발복하고 재물이 쌓이는 그 끔찍한 팔자. 신랑 측 집안은 혼례 전부터 저렇게 살기를 띤 놈들을 매일 밤 첩자로 보내 약한 신경을 가진 새아씨를 가스라이팅하고 공포에 질려 미쳐버리게 만들 작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야만 완벽한 희생양으로 삼아 평생 쥐고 흔들 수 있으니까요. 이런 쳐죽일 놈들을 보았나. 운명에 순응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생사람을 인위적으로 미치게 만들려고 작정을 했구나. 하늘이 두렵지도 않으냐. 하늘보다 무서운 게 우리 대감마님의 재물이다. 죽어라. 거하니 기압과 함께 제 머리를 향해 도끼창을 크게 내리찍었습니다. 무거운 도끼창이 허공을 가르고 마당의 흙바닥에 쿵 박히며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거참 힘만 쓸 줄 알지. 거리 잴 줄을 전혀 모르네. 무기가 길면 함부로 품을 내주면 안 되는 법이다. 저는 놈이 바닥에 박힌 창을 다시 뽑아 올리려는 찰나
짐승처럼 빠르게 스텝을 밟아 놈의 안쪽 사각으로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당황한 놈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순간 놈의 창대를 잡은 손목을 낚아채어 바깥쪽으로 강하게 비틀어 꺾었습니다. 우두둑. 뼈가 어긋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놈이 도끼창을 놓치고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아, 내 팔이. 엄살 부리지 마라. 목숨을 빼앗으려 든 놈치고는 아주 싼 값에 넘어가 준 거니까 아무리 서슬퍼런 긴 무기라도 거리 조절에 실패의 품을 내어주면 그저 거추장스러운 쇳덩이에 불과하다는 걸 명심해라. 바닥에 쓰러진 거 아니 비명을 지르자 남은 놈들이 일제히 저를 에워쌌습니다. 전후좌우로 뾰족한 창끝과 몽둥이가 저를 겨누고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시퍼런 복면 위로 드러난 놈들의 눈빛에는 도끼가 가득했습니다. 뭐들 하느냐? 어서 저놈을 다져놓지 못할까? 다들 명심해라. 내가 먼저 주먹 쓴 거 아니다. 정당방위니까. 나중에 염라대왕 앞에서 딴소리들 하지 마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양옆에서 창이 찌르듯 툭 들어왔습니다. 저는 상체를 가볍게 숙여 날카로운 칼날을 피함과 동시에 오른쪽 놈의 무릎 관절 측면을 향해 강력한 로우킥을 꽂아 넣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근력이 뿜어내는 파괴력은 엄청났습니다. 뻑 하는 소리와 함께 무릎이 완전히 꺾인 놈이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곧바로 왼쪽에서 덤벼드는 놈의 턱을 향해 간결하고 묵직한 카운터 펀치를 날렸습니다. 퍽 하는 타격음과 함께 놈의 몸이 허공에 붕 떴다가 바닥으로 처박혔습니다. 이럴 수가. 대체 이놈 정체가 무엇이냐? 움직임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눈에 보이면 그게 동네 싸움이지 무술이겠냐. 평생 16단 종합 무술을 수련하며 링 위에서 뒹굴었던 내 스텝이 너희들 눈에 보일 리가 없지. 놈들은 악에 받쳐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물 흐르듯 유연하게 놈들의 공격을 흘려보냈습니다. 턱이 돌아가고 어깨가 빠지는 둔탁한 타격음이 밤새도록 깊은 산속의 정막을 갈랐습니다. 화려한 기술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명치와 턱, 관절에 급소만을 노리는 가장 짧고 간결한 타격만이 이어졌습니다. 불과 수분의 시간이 흘렀을 뿐인데 마당에는 시퍼런 복면을 쓴 놈들이 이리저리 널브러져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기절해 있었습니다. 휴 땀을 쫙 뺐더니 개운하네. 젊은 몸뚱어리가 좋긴 참 좋구만.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옷에 묻은 흙먼지를 툭툭 털어냈습니다. 어느덧 산등성이 너머로 붉은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익 조심스럽게 안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새 귀문관살의 공포에 질려 숨어있던 양반 부자와 창백한 얼굴을 한 앳된 처자가 벌벌 떨며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 처자의 얼굴은 오늘 낮 제 방송에 사연을 보냈던 현대의 그 30대 여성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이냐? 마당에 널브러진 이 괴한들은 위기며 젊은 도사는 대체 어디서 나타나신 겐가? 다들 간밤에 무사하셨소. 보시다시피 댁들 귀한 딸내미 명줄 끊어놓으려고 신랑 측에서 보낸 첩자 놈들이오. 매일 밤 방문 밖에서 시퍼런 복면을 쓰고 도끼를 들고 서 있었으니 아가씨가 미치지 않고 100일 재간이 있었겠소. 제 말에 양반 부자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쓰러진 놈들의 복면을 벗겼습니다. 사돈댁의 하인들 얼굴이 드러나자 양반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이럴 수가. 겉으로는 그리도 점잖은 척을 하더니
뒤로는 우리 여식을 정신병자로 만들려 했단 말이냐. 어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리 인면수심의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이냐. 영감, 내 한 가지 확실하게 일러두겠소. 저쪽 신랑될 놈의 사주가 바로 처성인묘요. 아내의 기운을 빨아먹고 아내가 무덤에 들어가야만 본인들 가문이 발복하는 아주 더럽고 이기적인 팔자란 말이오. 그래서 기운이 약한 아가씨를 골라 혼담을 넣고 혼례도 올리기 전에 저렇게 기를 죽여 완벽한 제물로 삼으려 했던 거요. 아이고, 내가 늙어서 눈이 멀었지. 하마터면 내 손으로 귀한 딸 자식을 사지나 다름없는 호랑이 아가리에 밀어 넣을 뻔하였구나. 양반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고 곁에 있던 처자는 저를 보며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도사님, 저희 모녀, 아니 저희 가문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요. 당장 이 혼담은 파기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저런 거머리 같은 핏줄하고는 옷깃도 스치면 안 되는 법이오. 아가씨, 이제 밤마다 창밖에서 도끼 들고 서 있는 파란 도깨비들은 다 내가 몽둥이로 때려잡았으니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주무시오. 제가 아가씨를 향해 호탕하게 웃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의 풍경이 물감 번지듯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공간이 다시 뒤틀리는 그 지독한 멀미가 밀려왔습니다. 어이쿠, 일 다 끝나니까 칼같이 다시 부르네. 기왕 젊어진 거 하루만 더 놀다 가게 해주지. 거센 소용돌이가 한 차례 제 몸을 휩쓸고 지나간 뒤 눈을 질끈 감았다 뜨자 익숙한 형광등 불빛이 제 시야를 채웠습니다. 코끝에는 낡은 철학관 특유의 묵은 종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내 무릎 관절. 철학관 의자에 몸이 털썩 주저앉자마자 팔다리에서 삐걱거리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금방 전까지 산속을 펄펄 날아다니던 젊고 팽팽했던 근육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늙고 병든 은퇴 무예인의 몸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참, 졌다. 맺는 게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건데 그래도 조상대의 그 끔찍한 파란 도깨비들을 내 손으로 다져놓고 혼담까지 박살을 냈으니 이제 현대에 있는 그 불쌍한 처자도 지옥 같은 가스라이팅에서 해방되었겠지. 전 남자친구라는 그 거머리 같은 놈하고도 인연이 싹 끊어졌을 터이고 저는 뻐근한 목을 주무르며 책상 위에 놓인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모든 것이 순리대로 풀렸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사주의 흉사를 무력으로 비틀어버리는 이 은퇴 무예인의 능력이 새삼 스스로도 대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철학관의 유리문이 금방이라도 산산조각날 것처럼 거칠게 열렸습니다. 당신이 봉산명인입니까? 고개를 들어보니 번듯한 명품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눈에 시뻘건 핏발을 세운 채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다짜고짜 제 책상으로 성큼성큼 다가온 남자는 짐승처럼 씩씩거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른 척하지 마시죠. 어제 낮에 내 여자친구한테 방송으로 무슨 헛소리를 짓거렸습니까? 당신 방송 듣고 걔가 밤사이에 짐을 다 빼서 도망갔다고요. 당신이 내 귀한 재물을 어디로 빼돌렸어? 순간 저는 등골을 타고 흐르는 소름 끼치는 냉기를 느꼈습니다. 조상대의 왈패들을 박살내고 혼담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저주가 사라지기는커녕 핏줄을 타고 현대까지 버젓이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거머리 짓이 아니라
재물이라는 끔찍한 단어를 입에 담는 진짜 파란 도깨비의 본체가 지금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과연 수백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기어이 현실까지 이어진 이 지독한 저주의 사슬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 눈앞에 들이닥친 파란 도깨비의 본체, 그 추악한 민낯을 어떻게 박살내줄지 기대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은퇴한 무예인의 사이다. 백폭의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내 재물을 감히 내 놈이 빼돌려? 그녀는 평생 내 발 밑에서 피를 빨리다 죽어야 할 운명이라고 과거를 바꿔 조상대의 악연을 끊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편법으로 저주를 이어온 파란 도깨비의 진짜 본체가 제 철학관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제1편 3화 부서지지 않은 사슬과 재물당의 비밀 재물이라 겉보기엔 멀쩡한 정장 빼입고 배운 티가 나는데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수백 년 전 야만인들보다 더 썩어 문드러졌구만. 어제 내 방송 듣고 여자친구가 도망갔다고 씩씩거리며 찾아온 게 당신이요? 저는 찻잔을 여유롭게 내려놓으며 눈에 핏발이 선 채로 제 책상을 쾅쾅 내리치는 젊은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남자의 얼굴에는 광기와 독선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 불쌍한 처자의 기운을 빨아먹던 처성인묘 사주의 본체,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래, 내 놈이 뭔데 남의 완벽한 계획에 고춧가루를 뿌려 내가 그년을 내 입맛에 맞게 완벽하게 길들이기 위해서 그동안 들인 돈과 시간이 얼만데 당장 그년이 어디로 숨었는지 물어 길들여? 사랑을 운운해도 모자랄 판에 사람을 짐승 취급하는구만. 당신 사주 명식을 보니 갑진년, 병인월, 무신일, 경신시 아주 양기가 뻗치다 못해 폭력적으로 변한 사주요. 아내가 무덤에 들어가야 본인이 발복하는 그 끔찍한 사주를 갖고 있으면서 감히 남의 귀한 집딸을 제물로 삼아 내 놈이 사주팔자 좀 본다고 세상 이치를 다 아는 줄 아나 본데 똑똑히 들어. 우리 가문은 그깟 운명 따위에 휘둘리지 않아. 내 조상들이 과거에 계집 하나 잘못 들였다가 낭패를 본 이후로 우리 집안은 대대로 완벽한 재물당을 만들어 놓고 기운 약한 년들만 골라 바치며 부를 축적해왔다. 내 놈이 아무리 과거를 들쑤시고 다녀봤자 현대의 부적과 주술로 단단히 묶어놓은 우리 가문의 핏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고. 남자의 입에서 튀어나온 진실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과거로 돌아가 조상들의 혼담을 박살내고 파란 도깨비 왈패들을 다져놓았지만 이 악독한 가문은 무당을 끼고 아예 인위적인 재물당이라는 사당을 만들어 저주를 대물림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구만. 운명을 개척하랬더니 아예 타락한 주술로 생사람을 잡아먹는 시스템을 만들었단 말이냐. 그래서 어제 그 처자가 파란 도깨비 환각에 시달리며 숨 넘어가기 직전이었던 거로군. 이제야 상황 파악이 되나? 내 놈이 방송에서 나불거린 탓에 그년이 내 통제를 벗어났다. 내 재물이 도망치면 우리 가문의 재물운의 금이 가. 내 놈이 책임지고 그년을 다시 내 발밑에 끌어다 놓지 않으면 오늘 이 철학관은 내 놈의 무덤이 될 거다. 들어와. 남자가 손가락을 튕기며 악을 쓰자 철학관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사내 셋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파란 경호복을 맞춰 입은 놈들의 손에는 시퍼런 전류가 흐르는 3단 전자 충격기와 날카로운 너클이 쥐어 있었습니다. 현대판 파란 도깨비들이 제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아이고, 젊은 친구들이
아침부터 살벌한 장난감을 들고 단인의 사람 함부로 해치면 경찰서 가서 콩밥 먹는 세상인데 다들 겁도 없어 닥치고 저 영감탱이 턱부터 부숴버려. 그리고 지하실로 끌고 가. 재물이 도망갔으니 저놈 피라도 뽑아서 사당에 바쳐야겠다. 전 남친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새파란 경호복을 입은 놈들이 짐승처럼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순간 저는 놈들의 텅 빈 눈동자를 보고 섬찟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용역 깡패가 아니었습니다. 무당의 독한 주술에 세뇌되어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완벽한 살인 기계들이었습니다. 지지직 하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과 함께 첫 번째 놈의 전자 충격기가 제 목덜미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피할 틈도 없이 날카로운 궤적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이 좁은 철학관 안에서 주술에 걸린 놈들의 맹공을 맨몸으로 받아내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영감탱이, 뒤져라. 놈의 전자 충격기가 제 피부에 닿으려는 찰나 저는 상체를 뒤로 크게 젖히며 책상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육중한 원목 책상이 놈의 무릎을 강타하며 놈의 자세가 무너졌습니다. 그 틈을 타 저는 짐승처럼 빠르게 스텝을 밟아 놈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관록의 무예인에게 좁은 공간은 오히려 완벽한 사냥터입니다. 눈빛들을 보아하니 약을 먹은 건지 주술에 걸린 건지 모르겠다만 고통을 못 느낀다면 관절을 통째로 뽑아주는 수밖에. 저는 놈이 들고 있던 전자 충격기를 쥔 손목을 낚아채어 그대로 놈의 어깨 관절을 바깥쪽으로 거칠게 비틀어 버렸습니다. 우두둑 하는 뼈가 탈골되는 끔찍한 소리가 철학관을 울렸습니다. 아무리 세뇌를 당했어도 물리적으로 팔이 빠져버리니 놈은 무기를 떨어뜨리고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곧바로 놈의 명치를 향해 존경을 실은 짧고 묵직한 정권 지르기를 꽂아 넣었습니다. 놈은 숨통이 막힌 듯 눈을 뒤집으며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다음 한꺼번에 덤벼라. 내 오늘 너희들 몸에 깃든 그 더러운 도깨비 기운을 아주 뼛속까지 털어줄 테니. 남은 두 놈이 너클을 낀 주먹을 휘두르며 양옆에서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저는 발목의 중심을 단단히 잡고 물 흐르듯 유연하게 놈들의 주먹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허점이 노출된 왼쪽 놈의 턱뼈 아래를 향해 강력한 팔꿈치 타격을 올려쳤습니다. 퍽 하는 타격음과 함께 놈의 몸이 허공에 붕 떴다가 바닥으로 처박혔습니다. 이럴 수가. 저 영감탱이가 어떻게 저런 움직임을. 뒤로 물러서서 상황을 지켜보던 전 남친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놈이 악에 받쳐 덤벼들었지만 저는 가볍게 놈의 공격을 피한 뒤 무릎 뒤쪽 오금을 강하게 걷어찼습니다. 놈이 균형을 잃고 무릎을 꿇는 순간 놈의 뒷덜미를 잡아채어 바닥에 그대로 내리꽂았습니다. 불과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현대판 파란 도깨비 셋이 모두 바닥에 널브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당신 차례인가? 재물당인지 뭔지 하는 썩어 빠진 사당을 차려놓고 남의 귀한 자식 피를 빨아먹은 대가를 치러야지. 저는 옷에 묻은 먼지를 가볍게 털어내며 덜덜 떨고 있는 전 남친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유로운 제 발걸음 소리에 남자는 뒷걸음질을 치다가 벽에 부딪혀 주저앉았습니다. 오지 마.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이깟 용역들 몇 명 쓰러뜨렸다고. 내가 이긴 줄 아느냐. 우리 본가 지하에는 당대 최고의 무당이 지키는 사당이 있다. 내 놈이 거길 함부로 건드렸다간 뼈도 못 추릴 것이야.
아주 친절하게 본가 지하에 사당이 있다고 불어주니 고맙구만. 그래. 내가 직접 그 썩어 빠진 본가 저택으로 쳐들어가 주마 생사람의 명주를 쥐고 흔드는 그 더러운 부적과 제단을 내 두 주먹으로 산산조각을 내어 그 아군이 오롯이 당신들 가문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지. 제 서늘한 선전포고에 남자는 기겁을 하며 기어 도망치듯 철학관 밖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용역놈들도 비틀거리며 남자의 뒤를 쫓아 도망갔습니다. 저는 통쾌하게 웃으며 굳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관록의 무예인의 피가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더러운 재물당의 실체가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려 합니다. 다음 화에서는 돈과 저주로 얼룩진 그들의 본가 저택을 제 두 주먹으로 완전히 박살내는 통쾌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관록의 은퇴 무예인이 펼치는 거침없는 사이다 참교육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 인연에서 뵙겠습니다. 생사람 피 빨아먹고 지은 거대한 무덤 구석. 오늘 이 관록의 무예인이 그 썩어 빠진 대문부터 내 놈들 뼛속까지 모조리 다 씹어 먹어주마. 제1편 사와 돈으로 쌓은 철옹성과 무너지는 대문. 내 철학관을 도망치듯 빠져나간 그 건방진 전 남자친구. 놈 처성인묘 사주의 본체이 그 놈의 뒤를 밟아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 일반인들은 평생 가야 진입로 구경조차 하기 힘든 으리으리한 산 중턱에 자리 잡은 거대한 저택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재벌가의 평범한 별장이나 난공불락의 요새 같았지만 수십 년간 사주와 풍수를 꿰뚫어보며 기감을 단련해온 제 두 눈에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택 전체를 겹겹이 휘감고 있는 시퍼렇고 탁한 먹구름 같은 기운 수백 년 전 조선시대 조상대부터 억울하게 희생된 여자들의 피눈물이 엉겨붙어 만들어진 그야말로 거대한 무덤이나 다름없는 흉가 중의 흉가였습니다. 이런 미친놈들을 보았나. 북한산의 맑은 전기가 흘러내려오는 완벽한 배산임수의 명당 자리를 억지로 비틀어 놨구만. 기운이 빠져나가는 수구를 시멘트로 꽉 막아버리고 억지로 음기가 고이도록 담장을 팔각형으로 쳐놨어. 저택 지하에 숨겨져 있다는 그 재물당에서 흘러나오는 썩은 피비린내가 2-3미터짜리 담장 밖까지 진동을 하는구나. 생사람의 기운을 빨아먹는 것도 모자라 아예 집터 자체를 악귀들을 먹여 살리는 거대한 재단으로 만들어버렸어. 저 안에서 숨 쉬고 밥 먹는 것 자체가 맹독을 마시는 꼴인데 돈에 눈이 멀어 제 명줄 갉아먹는 줄도 모르는 멍청한 것들. 저는 혀를 차며 높이가 3미터는 좋게 넘어 보이는 육중한 철제 대문 앞으로 당당하고 여유롭게 걸어갔습니다. 대문 앞에는 아까 제 철학관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새파란 경호복을 맞춰 입은 사내들이 무려 20명 가까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놈들의 손에는 하나같이 시퍼런 전류가 튀는 진압용 3단봉과 흉악하게 날이 선 쇠덩이들이 쥐어 있었습니다. 돈으로 처발라 고용한 현대판 파란 도깨비들이 개떼처럼 득실거리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어이, 거기 파란 옷 입은 덩치들, 남의 집 귀한 딸내미 납치해서 제물로 바치는 썩어빠진 가문 밑에서 사냥개 노릇하니까 밥맛은 꿀맛이든 좋은 말 할 때 당장 길 비키소. 나는 오늘 저 안방에 떠리를 틀고 있는 추악한 뱀 새끼들 대가리를 온전히 깨러 온 사람이니까 너희들 같이 돈 몇 푼의 영혼 판 잔챙이들하고 땀 빼기엔 내 기운이 너무 아깝단 말이다. 제 호통의 경호원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얼굴에 흉악한 칼자국이 선명한 놈이 코웃음을 치며
앞으로 성큼성큼 나섰습니다. 이 영감이 아까부터 겁도 없이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네 도련님께서 철학관의 겁대가리 상실한 미친놈 하나가 찾아올 거라고 단단히 벼르고 계셨다. 내 놈이 운 좋게 철학관에서 우리 애들 셋을 눕혔는지는 몰라도 여기는 수준이 달라 뼈도 못 추리기 전에 얌전히 아스팔트 바닥에 엎드려서 대가리 박아라. 안 그러면 오늘 내 놈 시체는 저 산속 짐승들 먹이로 던져질 테니까 수준. 무당년이 써준 부적 쪼가리 태운 구정물 마시고 감각 마비시켜서 살인기계 노릇하는 게 자랑이냐? 내 놈들 관상을 보니 하나같이 이마에 사각이 지고 눈꼬리에 살기가 맺힌 게 부모 형제 다 등지고 폭력으로 밥 벌어먹을 팔자들이구만. 거기다 내 놈들 눈동자에 초점이 하나도 없고 광기만 번득이는 걸 보니 이미 주술에 절여져서 인간이기를 포기한 놈들이야. 돈 몇 푼의 고기 방패로 쓰이는 불쌍한 짐승들. 오늘 이 관록의 무예인이 그 더러운 주술을 물리치료로 싹 다 깨주마. 주둥이만 산 놈, 저놈의 턱주가리부터 부숴버려라. 한 놈도 빠짐없이 쳐라. 우두머리에 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20명의 거안들이 일제히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저를 향해 덤벼들었습니다. 좁은 철학관과 달리 이곳은 탁 트인 저택 진입로. 사방에서 무차별적으로 날아오는 흉기들을 막아내기엔 절대적으로 불리한 포위망이었습니다. 찌릿거리는 전류를 머금은 3단봉이 바람을 가르는 파공음이 사방에서 제 귓가를 사납게 때렸습니다. 거참 덩치값도 못하고 성질들하고는 관록의 무예인에게 머릿수는 그저 치우기 귀찮은 쓰레기 봉투 개수에 불과하다는 걸 오늘 뼈저리게 가르쳐주마. 내 평생을 바쳐 완성한 16단 종합 무술의 진수가 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옥 갈 때 챙겨가거라. 저는 발목에 중심을 단단히 싣고 상체를 부드럽게 낮추며 정면에서 지쳐 들어오는 첫 번째 놈의 3단봉을 아슬아슬하게 흘려냈습니다. 지릿한 고압 전류가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 찰나 저는 마치 미꾸라지처럼 놈의 품 안으로 깊숙이 파고들어 명치를 향해 강력한 촌경을 실은 장타를 올려붙였습니다. 퍽 하는 경쾌하고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놈의 고개가 뒤로 확 꺾이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숨이 막힌 놈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거품을 물었습니다. 자, 첫 번째 쓰레기 청수. 끝. 다음 쓰레기는 누구냐? 이 새끼가. 다 같이 쳐. 포위망을 좁혀서 공간을 주지 마. 양옆과 뒤에서 동시에 5놈이 3단봉과 쇠파이프를 횡으로 거칠게 휘두르며 압박해 들어왔습니다. 보통의 무인이라면 뒤로 물러서며 거리를 벌리겠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살벌한 공격 반경 안으로 한 걸음 더 깊숙이 뛰어들어 가장 먼저 날아오는 왼쪽 놈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 놈의 관절을 거칠게 비틀며 그 거구의 몸뚱이를 그대로 오른쪽에서 달려들던 놈을 향해 짐짝처럼 집어 던졌습니다. 자기들끼리 흉하게 엉켜 넘어지는 찰나 저는 허공으로 가볍게 도약하여 공중에 떠있던 세 번째 놈의 가슴팍에 체중을 완벽하게 실은 묵직한 돌려차기를 꽂아 넣었습니다. 우두둑 갈비뼈가 부러지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놈들이 아스팔트 바닥을 뒹굴며 신음했습니다. 동네 양아치들 골목길 싸움질도 아니고 합이 이렇게 안 맞아서야 어디 쓰겠나. 기운이 썩어 빠진 곳에서 썩은 주술밥을 먹으니 몸놀림도 굼벵이 같구나.
내 발놀림의 절반도 못 따라오는 버러지들. 너희들이 휘두르는 건 무술이 아니라 그저 사륙에 미친 막싸움일 뿐이다. 닥쳐라. 저 영감탱이 다리부터 분질러 놔. 이번에는 8놈이 한꺼번에 덤벼들었습니다. 저는 호흡을 길게 내뱉으며 단전의 기운을 전신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사방에서 찔러 들어오는 무기들의 궤적이 제 눈에는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훤히 보였습니다. 오른쪽으로 몸을 비틀어 쇠 파이프를 피함과 동시에 놈의 무릎 뒤쪽 오금을 강하게 걷어찼습니다. 놈이 균형을 잃고 쓰러지는 순간 그 어깨를 밟고 뛰어올라 뒤에서 덤벼들던 놈의 턱뼈 아래를 향해 강력한 팔꿈치 타격을 올려쳤습니다. 타격음이 연달아 터질 때마다 파란 복면을 파란 경호복을 입은 현대의 도깨비들이 하나둘씩 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화려한 기술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인체의 급소인 턱, 명치, 관절만을 정확하게 노리는 가장 짧고 간결한 타격만이 이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속도로 움직인단 말이냐. 괴물이다. 저 영감은 괴물이야, 괴물. 생사람 피 빨아먹는 너희들. 주인이 진짜 괴물이지. 실전에서 그렇게 흥분해서 큰 동작으로 품을 내어주면 그건 나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것과 다름없다. 무기를 쥐었다고 기고만장해진 모양인데 관록 앞에서는 그저 거추장스러운 장난감일 뿐이야. 마침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던 우두머리 놈이 눈이 완전히 뒤집혀 품에서 시퍼런 비수를 빼들고 달려들었습니다. 놈의 서슬퍼런 칼날이 제 목덜미를 향해 수평으로 흉악하게 그어지는 순간 저는 상체를 뒤로 눕히듯 유연하게 젖혀 칼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놈의 무방비 상태의 오른쪽 무릎 관절 측면을 향해 강력한 로우킥을 꽂아 넣었습니다. 빠각 하는 뼈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고요한 산중턱에 메아리 쳤습니다. 크아 내 다리가. 저는 바닥에 쓰러져 비명을 지르는 우두머리의 뒷덜미를 발로 가볍게 밟아 완벽하게 제압하며 여유롭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대문 앞을 가로막고 진을 치고 있던 20명의 파란 도깨비들이 모두 바닥에 널브러져 피를 토하며 진음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짙은 피비린내와 땀 냄새가 차가운 밤 공기에 섞여 진동을 했습니다. 거보시오. 내가 길 비키라고 좋게 타이를 떼 말들었으면 관절은 멀쩡했을 텐데 관록의 무예인이 한번 주먹을 쥐면 자비가 없는 법이 오차. 이제 귀찮은 잔챙이들 청소는 끝났고 저는 옷에 묻은 먼지를 가볍게 털어내고 호흡을 고른 뒤 굳게 닫힌 3m짜리 거대한 철제 대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대문 위쪽에 달린 최고급 CCTV 카메라가 붉은 빛을 쉴 새 없이 깜빡이며 제 일거수일투족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분명 저 카메라 너머 저택 안방의 대형 모니터 앞에서 그 처성인묘 사주의 본체인 전 남자친구 놈과 그 애비가 이 상황을 지켜보며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을 게 뻔했습니다. 어이, 거기 카메라 뒤에 숨어서 오줌 찌리고 있는 처성인묘 부자, 밑에 깔아놓은 불쌍한 고기 방패들 다 깔끔하게 분리수거 끝냈으니까 이제 대문 열고 정정당당하게 밖으로 기어나와서 얼굴 좀 보지. 아니면 내가 이 무식하게 큰 철문까지 통째로 박살을 내고 안방 한가운데로 쳐들어가 줘. 카메라를 향해 삿대질하며 쩌렁쩌렁하게 호통을 치자 대문 옆에 달린 인터폰에서 지직거리는 파열음과 함께 오만방자하고 덜덜 떨리는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놈이 감히 거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혓바닥을 놀리며 발을 들이려 하느냐? 내가 누군지 알고 나는 이 나라 경제의 절반을 쥐고 흔드는 대기업 회장이다. 감히 내 저택 앞에서 내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행패를 부리고도 온전하게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 줄 아느냐? 경제를 쥐고 흔들어? 참나, 지나가던 똥개가 코웃음을 치겠네. 남의 집 귀한 딸들 피 빨아먹고 제물로 바쳐서 쌓아 올린 그 저주받은 돈 무더기가 니들 진짜 실력인 줄 아나 보지? 수백 년 전 조선시대에 파란 복면 쓰고 생사람 죽이던 그 썩어 빠진 핏줄이 현대에 와서는 명품 정장 빼입고 회장 행세하는 꼴이라니. 그 번지르르한 껍데기 속에 숨겨진 너희들의 진짜 사주 명식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아내가 죽고 무덤에 들어가야만 남편의 재물이 불어나는 그 저주받은 처성인묘, 그 끔찍한 팔자를 고치기는커녕 아예 재물당을 차려놓고 여자들을 죽여서 부를 축적해? 이 건방진 미친 영감탱이가 당장 경찰을 불러서 저 미친놈을 평생 감방에서 썩게 만들어라. 경찰. 아이고 무서워라. 부르려면 지금 당장 마음껏 부르시오. 경찰 오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저택 지하에 꽁꽁 숨겨둔 재물당부터 싹 다 가루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 수백 년간 생사람 잡아다 바친 피 묻은 부적과 뼈다귀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면 감방 구경은 당신들 부자가 나란히 포승줄 묶여서 먼저 하게 될 거요. 오늘 내가 물리적으로 그 관짝을 완벽하게 박살내서 너희들이 평생 누려온 아군의 역풍을 제대로 맞게 해주마. 제 거침없고 서늘한 백포 고통에 인터폰 너머에서는 당황한 숨소리만 거칠게 쌕쌕거릴 뿐 아무런 대답도 잊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에 완전히 압도당한 것입니다. 문 안 열어? 좋아. 이 비싼 철문짝 하나가 엿가락처럼 휘어지는 꼴을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지. 저는 뒤로 5걸음 물러선 뒤 단전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기압을 끌어올렸습니다. 전신의 근육이 폭발적으로 수축 팽창하며 기운이 다리로 모여들었습니다. 짐승처럼 쇄도한 저는 육중한 철제 대문의 정중앙을 향해 체중과 기운을 완벽하게 실은 2단 옆차기를 꽂아 넣었습니다. 쾅! 마치 거대한 폭탄이 터지는 듯한 엄청난 굉음이 산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던 그 견고하고 오만한 철제 대문에 경첩이 맥없이 뜯겨나가며 뒤로 처박혔습니다. 시퍼런 음기를 가둬두었던 결계가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저는 옷깃을 툭툭 털며 아주 여유로운 걸음걸이로 박살난 대문을 밟고 저택 안으로 당당하게 진입했습니다. 드디어 수백 년을 이어온 추악한 저주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길이 완벽하게 열린 것입니다. 자, 어디 그 대단하신 대감마님의 환생들 얼굴 좀 보러 가볼까? 호기롭게 저택의 거대한 앞마당으로 들어선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코를 찌르는 지독하고 역겨운 향 냄새가 정원 전체에 훅 끼쳐왔습니다. 시퍼런 연기가 잔디밭을 타고 스멀스멀 피어오르더니 순식간에 제 시야를 어지럽혔습니다. 이런 썩을 무당년을 보았나. 정원 전체에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독한 무속용 마약향을 피워놨어. 사람 정신을 빼놓고 기운을 갉아먹는 아주 더러운 수법이구만. 아내가 무덤에 들어가야 발복하는 처성인묘 사주를 지키겠다고 아예 저택 마당을 생지옥으로 만들어놨어. 스스스스. 소름 끼치는 마찰음과 함께 짙은 환각의 연기 속에서 짐승 같은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까 대문 밖에서 때려 눕힌
피라미 용역들이 아니었습니다. 양손에 서슬퍼런 정글도를 든 채 눈동자가 완전히 뒤집힌 거한 넷이 저를 에워쌌습니다. 무당년이 먹인 독한 약물과 세뇌에 완전히 절여져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이 가문의 진짜 숨겨진 사냥개들이었습니다. 내 놈이 아무리 무술의 고수라 한들 고통을 모르는 내 최정의 살인귀들을 이길 수 있을 줄 아느냐? 오늘 저놈의 팔다리를 잘라 정원의 걸음으로 던져주어라. 어디선가 확성기를 통해 타락한 무당년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정글도를 든 살인귀 하나가 제 목을 향해 미친 듯이 칼을 휘두르며 덮쳐왔습니다. 독한 연기 탓에 시야가 흐려지고 호흡이 가빠지는 절체절명의 위기 칼날이 제 뺨을 스치며 섬뜩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약물에 취해 짐승처럼 달려드는 놈들에게 평범한 타격은 통하지 않을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고통을 못 느낀다고? 관록의 무예인이 언제 아프라고 때린 적 있더냐? 아프지 않게 아예 몸뚱어리의 스위치를 물리적으로 꺼주마. 저는 흐려지는 정신을 다잡고 첫 번째 놈의 흉악한 정글도가 수직으로 내리꽂히는 찰나의 순간 몸을 반보 슬쩍 틀어 칼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놈의 무방비 상태의 오른쪽 팔꿈치 관절을 향해 제 체중을 완벽하게 실은 팔꿈치 타격을 벼락같이 내리찍었습니다. 빠가각 뼈가 완전히 어긋나며 튀어나오는 끔찍한 파열음이 울렸습니다. 약물에 취해 비명은 지르지 못했지만 물리적으로 팔이 부러진 놈은 칼을 떨어뜨리고 고꾸라졌습니다. 팔이 부러지면 칼을 못 쥐고 다리가 부러지면 걷지를 못하지. 이게 바로 인체의 이치고 내 16단 실전 무술의 진수다. 이 새끼 죽여. 남은 세 놈이 앞뒤에서 동시에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놈의 정글도 칼등을 발끝으로 걷어 올려 손에 쥔 뒤 무기의 리치를 활용해 달려드는 놈들의 오금과 아킬레스건을 차례대로 묵직하게 후려쳤습니다. 투둑, 퍽, 살점이 터지고 힘줄이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덩치들이 하체에 지지력을 잃고 도미노처럼 아스팔트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저는 바둥거리는 놈들의 턱뼈를 정확히 뒤축으로 걷어차 뇌에 강력한 진탕을 일으켜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기절시켜 버렸습니다. 약물로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 무당년아. 인체의 급소는 약물로 덮는다고 가려지는 게 아니다. 썩어 빠진 환각향이나 피우는 내년의 알량한 꼼수도 오늘로 끝이다. 저는 단전에서부터 호흡을 길게 내뱉으며 정원 한가운데서 독한 연기를 뿜어내고 있는 거대한 향로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앞차기로 수백 킬로는 좋게 나갈 법한 무쇠 향로를 단숨에 박살 내버렸습니다. 챙그랑 쾅 불똥이 사방으로 튀며 정원을 뒤덮고 있던 시퍼런 환각의 안개가 씻은 듯이 거쳤습니다. 무당의 최고급 살인 함정을 오직 압도적인 물리적 타격과 관록만으로 완벽하게 깨부순 것입니다. 자, 무당년아. 그리고 대감마님, 정원 사냥개들 청소도 내가 아주 깔끔하게 끝냈다. 이제 진짜로 안방 문짝을 부수러 갈 테니 목덜미 깨끗하게 씻고 기다려라. 과연 이 거대한 흉가의 내부에는 또 어떤 끔찍한 저주의 덫과 살기 어린 주술이 이 관록의 무예인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이 모든 참극을 기획한 회장 부자와 타락한 무당을 대면하고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자비 없이 까발려 짓밟아버리는 본격적인 참교육이 이어집니다. 관록의 은퇴한 무예인이자 명리인 봉산이 선사하는 거침없는 팩폭이 통쾌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 인연에서 뵙겠습니다.